한국 여러분, 부디 태국에 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태국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 마약이 만연한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위해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느 미국인이 한국인들은 태국으로 오면 안 된다고 말하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록슨 해밍웨이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에서 열정적인 기자로 활동하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태국으로 왔습니다. 10년 전 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름다운 태국의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이국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평화롭고 경제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태국은 상상 이상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에 보았던 태국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콕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저는 흥분과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온몸으로 느껴지는 후텁지근한 열대 공기, 거리 곳곳에 즐비한 노점상에서 풍기는 향긋하고 이국적인 음식 냄새, 그리고 순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태국인들의 얼굴.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으며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죠. 여기서라면 정말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어.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기대는 불과 몇 주 만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태국은 제가 상상하고 동경했던 그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에는 이제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사실이었죠.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골목길에서 갑자기 2명의 남자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제 지갑을 요구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본능적으로 큰 소리를 질렀죠. 다행히도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무력감의 순간은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국은 더 이상 은퇴자들이 꿈꾸던 저렴하고 평화로운 낙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가득한 악몽의 나라로 변모해버렸어요. 매일 아침 현지 뉴스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끝없는 물가 상승, 치솟는 실업률, 끊이지 않는 범죄 소식.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때 활기와 생동감으로 가득했던 거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음산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거리 곳곳을 감돕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실직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언젠가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일자리가 없어서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대답이 돌아왔죠. 그의 눈에 담긴 좌절감은 이 나라의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친절한 할머니께서 최근 강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밤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는 것만 같아요. 얼마 전 TV에 출연한 정부 고위 관료는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제가 태국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방콕의 한 아늑한 카페에서 우연히 귀국한 태국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년간 불법 체류하다 최근에 강제 출국당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힘든 경험에 동정심이 들었고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은 점차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우리가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왜 이렇게 박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법 체류자였잖아요. 그건 한국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법이 문제예요. 한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더러운 일, 힘든 일은 모두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비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우리를 내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우리의 노동력은 원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의 주권이고 법률이에요. 어떤 나라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러자 그는 더욱 격앙된 모습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대화는 곧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 청년을 지지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내 조카도 한국에서 일하다 쫓겨났어요. 한국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다가 필요 없으면 내다버려요. 이게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가해자로 자신들은 피해자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였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전체 청년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 영웅담처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없인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이런 말들이 오갔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태국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노동력으로 한국이 발전했으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 신문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보도 내용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언론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문사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인권 탄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철저히 무시된 채 오로지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편집장과의 대화에서 그는 우리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저에게 언론의 책임을 저버리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언제나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로 여겼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신문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언론계 전반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불법 체류 경험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한국은 우리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원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이런 태도를 접할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으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젊은 세대에게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유명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학생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단순히 이용만 하고 버려요. 이건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나 다름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노동력은 원하지만 우리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고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태국 사회에 대한 저의 실망감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적반하장 태도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나라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태국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경제는 붕괴 직전이에요. 한때 미소의 나라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던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제가 꿈꾸던 평화로운 은퇴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이 불안과 걱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얼마 전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00바트였던 쌀 한 봉지가 갑자기 150바트로 뛰어올랐더군요. 이는 단순히 50%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게 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나 잘 살지. 우리는 이러다 굶어 죽겠소. 매일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고 그의 말에서 태국 서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관광객으로 방문했을 때 보았던 화려한 방콕의 모습,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던 태국인들. 그것은 모두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실제 태국의 현실은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통과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니 폐업한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붐볐던 거리가 이제는 썰렁하고 적막해 보였어요.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고 주인들은 무료하게 앉아있기만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예전의 밝고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어둡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구직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일자리를 물어보더군요. 어르신, 혹시 일자리 없을까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지만 그게 그를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방콕 시내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시민들은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다행히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사회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불만이 더 커진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업의 쇠퇴도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 예전만큼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인파로 붐비던 파타야와 푸켓의 해변은 지금 한산하기 그지없고 방콕의 유명 관광지들도 썰렁해졌어요. 오랫동안 택시기사로 일해온 한 분이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태국의 미래는 없어요. 그의 말에서 관광업에 의존해왔던 태국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옆집에 사는 영국인 부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 역시 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우리 연금으로는 여기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어쩌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이주는 태국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태국 사회의 실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국 사회에 만연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 나라의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곳에서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한국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더 들어보니 그들의 주장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을 침략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문화를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에 저는 깜짝 놀랐고 동시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제가 제시한 반대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당신은 외국인이라 우리 상황을 모른다는 말과 함께 대화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태국 사회에 퍼진 이런 왜곡된 인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박힌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 날부터 지역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태국 매체들이 한국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의도적인 여론 조작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 태국 경제학자가 발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봐도 한국의 경제력이 태국보다 훨씬 앞서는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고 일부는 열렬히 박수까지 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참석자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 사는 건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가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까맣게 잊은 채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상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던 중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벤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규모와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호기심에 이끌려 이 해시태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고 그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 문화를 무시한다는 글, 한국 드라마가 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저는 깊은 실망감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객관적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자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들, 근거 없는 비난, 왜곡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저는 용기를 내어 벤 코리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생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 학생에게 왜 한국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를 이용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의 문화를 왜곡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한국의 식민지가 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히 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경제 성장 등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죠. 또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상호 이해의 증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점점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한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외국인이라고 비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태국 사회에 대한 제 시각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미소 짓는 얼굴들 뒤에 이렇게 깊은 편견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기대했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어쩌면 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면 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변의 모습 속에 숨겨진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으며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태국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외부의 탓을 하며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데 열중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모습은 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이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기술과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죠. 인공지능, 5G 통신, 로봇공학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태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퇴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한때 동남아의 호랑이로 불리며 아시아 경제의 중심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던 태국의 그 찬란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체된 경제, 늘어나는 빈부격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가 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를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평가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자로 일할 당시에도 한국의 성장은 놀라웠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저는 방콕의 한 유명 대학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주요 요인으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을 꼽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한국의 전략이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태국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미국의 도움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질문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한국의 노력과 성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태국 사회가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콕 시내를 천천히 걸으며 이 나라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거리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10년 전의 태국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평화로웠던 거리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대마를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했고 그 광경은 마치 일상적인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마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도 대마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사랑했던 그 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가 경제적 이익과 의료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대신 마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급증했습니다. 한때 미소의 나라, 천국의 해변으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이제 태국은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국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침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국의 이런 단호한 태도와 지속적인 발전 노력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는 국가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 선택에 달려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콕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닌 진심 어린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한국 여러분, 부디 태국에 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태국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 마약이 만연한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위해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